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측이 신평 변호사 접견 중 했다고 알려진 김 씨의 몇몇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신 변호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는 현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내일 바로 뽑힐지 1, 2위 결선 재투표까지 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수위 밑에 이제 드러난 팔목하고 손을 보면은 이거는 뼈대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 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신평 변호사 그분 왜 그러느냐? 김건희 씨 측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병원 진료 후 오후부터 특검에 출석한 김 씨. 신 변호사의 인터뷰에는 곧장 입을 열었지만 특검 사무실에서는 또다시 진술 거부권을 내세웠습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 통화 녹취까지 나온 상황. 김 씨의 진술 거부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김건희 씨가 했다는 그 전언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언의 저희가 무엇이냐,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신평 변호사가 무단으로 접견을 했다,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김 여사 발언으로 둔갑했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일단 네. 그 무단 접견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무단 접견이라는 말은 없죠. 예. 사실은 변호인 접견이 됐던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 접견이 됐던 수용자가 나 그 사람 안 만나겠다고 하면 강제로 만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접견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만나겠다고 해서 접견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단 접견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고 아마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이미 선임되어 있는 변호인들의 어떤 사전 허락 내지는 동의 없이 접견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무단 접견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예. 수감자 본인이 내가 이 변호사든 저 변호사든 만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에 접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만났을 테니까요. 김건희 씨가 직접 어제 신평 변호사의 그 전언들을 반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라고 김 씨가 말했다고 전해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말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정계 복귀 시사를 했다 이런 발언에 관련해서도 아니 신평 변호사가 위로하러 왔다고 해서 만났는데 밖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또 말을 했다. 이 내용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전원 복잡합니다, 상황이. 글쎄 이 신평 변호사란 분에 대한 정체성부터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도 그 전에도 좀 교류를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했던 이용 전 의원이 2024년 3월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신평 변호사가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멘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평 변호사도 당시에 그냥 청사에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한 얘기니까 괴념치 말라라는 요지로 논쟁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내놓은 이야기가 100% 허구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신평 전 변호사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도 않을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지금 알려진 수준 정도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본인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세간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일부 회퇴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예. 김희정 의원님. 이쯤 되면 심평 변호사의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네. 방송 직전에 내가 자존심이 무너진다, 대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 말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가 말끝마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참 반응도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상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 말을 따랐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조금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도 싶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선 때 기자회견하면서 사과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심평 변호사가 전한 얘기에는 내가 뭐 죽어야 네. 뭐 남편이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면서 그 추임새와 같은 거예요. 추임새 없이는 앉기도 서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없어져서 남편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이후의 행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짝퉁 목걸이를 구해가지고 사돈집에까지 갖다 심어놓는 그런 거의 추리소설 이상의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정권이 이렇게 몰락한 것,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 망정 예. 신 변호사와 잘못된 접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 저는 두 사람 다 신뢰할 수 없지만 김건희 씨를 더 못 믿겠어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심평 변호사가 100% 허구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만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뢰하기 어렵고 이런 이 허접한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 귀중한 시간에 논평하고 있는 것도 전 자괴감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반응을 올리긴 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심평 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 해도 매간 매직과 불법 계엄을 막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했고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장면처럼요.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오죽하면 남편이 계엄했겠나라고도 전언이 알려졌는데 이건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지금 난장판이라서요. 예. 뭐에 대해서 사실이고 아닌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앞으로 무슨 속보가 나면 논평을 바로 내면 안 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제 심평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하고 뭐 만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좀 분노 포인트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또 오늘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사들이 또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던 그 과거에서 지금도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예.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다고는 하나 그런 사람을 또 그 안에서까지 만났어야 됐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눴으니 거기에서 뭐 수많은 대화가 오가기는 했을 텐데 저런 말을 또 나와서 굳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심평 변호사나 예.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오죽하면 내 남편이 그랬겠느냐, 계엄을 했겠느냐. 그거는 뭐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조차도 뭐 아직 반박은 안 했으나 또 반박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죽해도 하면 안 되는 게 계엄이죠. 예.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는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 비판하긴 그렇지만 만약 그것도 사실이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 하도 본인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화풀이를 해야지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엄이 얼마나 진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도 그 인식이 좀 아쉽네요. 예. 논의를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정광재 위원과 김용래 의원께 이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기보다 김건희 씨의 이런 전언들이 옥중 정치다, 윤어게인 결집을 위한 거다, 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라는 부분은, 그 사람을 키우는 거는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그 수용 생활이 짧아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사면복권을 시켜줄 만한 사람을 키운다든지 예. 이런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을 도와줄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국힘의 전당대회 개입할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심평 변호사가 비록 선임된 변호인은 아니더라도 예. 비선임 접견이라고 그래갖고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도 변호인 접견으로 접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인 접견은 그 녹음이 되질 않습니다. 예. 일반 접견은 다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만,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측이 뭐 말이 다르니까 별 관심은 안 두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논픽션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대리 구매해줬다는 사업가 서모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애가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심평 변호사 역시 본인이 듣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그 얘기를 꾸몄을 동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대부분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게 저는 그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 대표 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동인이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빨리 전달돼서 어제와 오늘 치러지는 우리 당대표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줘야겠다, 이런 정치적 고려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반탄 진영의 표심을 더 결집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정말 정무적으로 더 그 세련된 감각이 있다면 차라리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들을 밟고 가라라는 메시지를 냈었던 게 훨씬 우리 당이나 앞으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김건 예. 한 말씀만 더 이재용 드리면, 의원님. 저희가 뭐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 전문직에서 오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 선임 관계가 아니더라도 보통 대화를 아껴요, 나가서 뭐 저하고의 대화 내용을. 예. 근데 심평 변호사는 이거는 변호사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래서 과연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접견을 했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셨 대로 그래도 변호사 신분으로서 접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맞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중요한 팩트이긴 하겠지만, 변호사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거란 걸 알만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저분에 대한 신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파장을 의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한 발짝 떨어져서 큰 틀에서만 좀 분석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고요. 오늘 오전 진료 후에 오후 출석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김 씨를 대리하는 최주유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 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도 대부분의 진술을 김 씨가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준 바 있습니다. 너무 들여다볼 게 많아서 오늘은 전성배 건진법사 부분, 통일교 부분 요거 정도만 들여다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도 나머지 혐의가 지금 10개 넘는 게 남아 있어서 정말 몇 번까지 소환을 해야만 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저희도 궁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맨날 건강 들먹이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소명을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취지 변호인이 얘기했다면 예. 그냥 말끝마다 거짓말이라고 특검이 얘기하잖아요. 합리적 소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매우 불리하니까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앞뒤가 다른 그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수록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특검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만 보겠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과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증거 정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떤 증거를 제시했다면 누가 이 증거를 제출을 했을까라는 정도를 여러 가지 변호인들이 이제 그걸 추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소위 간보기 그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거죠. 본인들 계속 거짓 진술을 해놓고도 그걸 합리적이라는 그 진술로 포장하는 것도 맞듣지 않고요. 예. 그리고 저렇게 심평 변호사 만나서 온갖 얘기 다 이 얘기 저 얘기 떠들 기운은 있는 것이고 소환 조사에 응하는 척하면서 말할 기운은 없다는 것인지 계속 건강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몇 차례 소환이 더 있을지 그리고 태도는 어떻게 견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본인에게는 매우 저는 불리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챙겨보셔야 할 중요한 JTBC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통일교의 대선 개입, 그리고 이걸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요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3주 뒤에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인사를 건넸고요. 김건희 씨가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라고 답변한 통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선 축하 인사와 화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또 보여드릴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고요. 김건희 씨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2022년 3월 30일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한 20일 정도 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취임 후에 7월에 김건희 씨가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윤 전 본부장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뭐 저 정도면은 충분히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또 대선 본선 전에 그 국민의힘 내부적인 경선에도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만하죠. 예. 근데 참 선거 때 뭐 도와줬다라고 생색내고 고맙다 뭐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뭐 물론 종교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예. 이미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2022년 7월 달에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거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이미 우리나라 최고위직인 대통령인 공무원이 됐고 뭐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부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지시 내지는
강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참 보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아니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인데라고 했습니다. 통일교가 워낙 많은 사업체가 있으니까요. 그게 사실 통일교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를 이제 불법이라고 치고 예. 불법인데 그거를 진짜 속속들이 알고 있었느냐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어떤 집단인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방대한 조직력이 있을 만한 예. 그런 종교 단체인지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시 이제 당선인 부인으로서 아유 그거 왜 그러셨어요 불법인데라고 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저렇게 그 혹여라도 뭐 돈이 오갔거나 아니 불법적으로 무슨 동원이 됐거나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예.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언급한 두 사람 간의 대화도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총재님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하늘에 내린 사람은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충분히 읽힙니다. 한학자 총재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명품 선물 관련해서는 통일교 측에 캄보디아 ODA 포함한 뭐 YTN 인수 포함한 그런 민원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죠. 뭐 억대 보석은 굉장한 겁니다만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도 한학자 총재가 연관이 있는지 이게 단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좀 크죠. 그래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윗선까지. 그래서 제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대선 때 그렇게 온갖 교회 조직뿐만이 아니고 학교와 그 기업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통일교 측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한 것은 처음입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민원들을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선 때 도와준다는 의미는 조직과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교회만을 그 동원해서 도와줬던 전례는 있었던 모양이죠. 예. 이번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교까지 다 동원해서 한 것은 총동원한 건 처음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감사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7월 15일 날 통화에서도 도와주신 거 감사한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는 제가 주목하는 그 지점은 이후에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돕기 위해서 그게 윤심이다라고 건진이 얘기를 했고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하고 도와주고 저는 일련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2022년 3월 2일 날 그 잠실 롯데인가요? 거기에서 뭐 100명 넘는 통일교 간부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조직적으로 뭐 2억인가를 그 지부에 다 뿌리고 그걸로 뭐 윤핵관도 쪼개기 후원해서 뭐 500만 원씩인가를 주고 그다음에 중앙당 후원회에도 돈을 내고 이런 예. 것들이 일련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과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풀려서 대선 때도 돕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적 당원 개입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지금 통계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조사를 해야만 예.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사 대상이 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또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5분 만에 그냥 심사는 종료가 됐다고 하고요. 김영남 의원님, 네. 심사 포기면 그냥 결과를 다 받아들이겠다. 결국 발부가 될 걸 예상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장 재판에 참석해서 예. 본인의 변명 내지는 뭐 본인의 무고함을 장황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예. 그걸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영장 판사가 알아서 그냥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되고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포기했겠느냐? 제 기억 속에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2번이 기각된 기각됐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왜 포기했겠느냐? 아마도 이번은 기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어떤 증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증이 더 나온 거 아닌가? 예. 뭐 당사자인 건진 법사가 제일 잘할 테니까요. 그걸 미리 알고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제2인자로 알려진 이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직후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이 독대를 주선한 게 권성동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교와 연관성이 권성동 의원은 사실 1억 원 그 금품 수수 의혹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 독대를 주선했다까지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의 이제 반응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아직 반응을 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에서 돈을 자금을 받았다, 뭐 불법 자금을 전달받았다, 무슨 백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한 장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확실하게 잡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만에 하나 권성동 의원이 그 통일교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독대를 만약 주선을 해줬다. 예. 그러면은 방금 대통령 이제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예. 당선인 신분에 만나는 건 진짜 그것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가 당선인이 제일 힘쓸 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럼 왜 굳이 이분과 그 당시에 독대를 주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 들여다볼 거라 생각하는데 권성동 의원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광재 의원님,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뭐 어수선하죠. 예. 그런데 통일교 관련한 내용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는 것이고 그냥 목사님이나 또는 통일교 전체에서 우리가 가치를 같이 하는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였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인지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특검이든 아니면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든 상당히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만났다? 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시의 역할들을 고려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 사실은 사실 이런 그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기 전에 벌써 윤 본부장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범죄 혐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권성동 의원은 7월 31일 1억 원 정치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 페이스북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반박이 가장 최신의 반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저항 관련해서 CCTV가 다음 주쯤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언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엉덩방을 찍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들어눕고 본인이 애가 떼쓰듯 발길질하고 그 해당 CCTV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 어제 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특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체포 집행이 너무 무리했다, 불법적이었다라는 취지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오늘 특검이 이에 대해서 이거 방해 행위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반박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당시 상황은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특검 측이 집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불법 체포라든지 이거로 의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상황, 뭐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유형력을 크게 행사해서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든지 가만히 순순히 체포에 응하거나 따라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구타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 몰라도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영장 집행하러 간 공무원의 행위가 죄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동영상을 공개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서울구치소 쪽에 동영상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출받은 동영상 자료를 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예. 그게 공개가 된다면 이거는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 내지는 피고인 측이 뭐랄까요 야기한 거다. 예. 저는 그 별로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공개를 원치 않을 내용일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엉뚱한 무리한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야기되는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의원님, 엉덩방아 찧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장경태 의원은 아침에 말했습니다. 글쎄, 법사위에서 공개되는 영상이 예. 과연 바디캠을 이제 교도관들이 착용한 상태에서 녹화가 된 것일 건데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녹화가 됐는지 당시에 그 시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지 그건 뭐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과연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우리 그 특검의 그 본질적인 수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이게 우리 국익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게 법사위에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법정에서 이것을 증거 자료로 공개되는 것처럼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매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보여지는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께서 소모적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모적 논란이라고 생각하고 정리가 되면 좋은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특검을 고발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슈를 오히려 더 도발하고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일단 속옷 이슈였잖아요. 2차가 엉덩방아 이슈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엉덩방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1, 2차 CCTV를 전부 다 공개하자. 전부 다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방송 즈음에서까지의 그 서울구치소의 입장은 CCTV 공개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왜 적어도 전체를 다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공개를 못 한다면 의원들이라도 열람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계속 인권 침해고 막 탄압이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인권 침해였는지를 확인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의원들 열람이라도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원래 옷을 벗고 있었지 체포영장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잡으러 오니까 내가 그때서 옷을 벗은 게 아니다. 막 이런 설명과 변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특검을 고발까지 이르렀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진실규명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고 싶지 않지만 진실규명 필요하다. 온라인에 뭐 안 붙는 삽니다 이런 노래 제목을 따서 비유하기도 하던데 그런 반응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50%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장동영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동혁은 그냥 전환길 아바타라는 여권의 비판 속에 과연 두 후보 간 2차전이 벌어질지 찬탄파 후보들이 뒷심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김건희에게 방문 요청을 받았다는 전환길 씨. 전당대회를 흔드는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오늘 마감됩니다. 내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표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일 바로 당대표가 새로 나올지 또는 1, 2위 후보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고 결선 투표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당대표가 선출될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민심이랑 국민의힘 지지층 결과가 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관련 없이 전체 응답자가 대답한 걸 보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은 조경태 후보가 가장 앞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응답자를 추려서 보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두 사람의 숫자는 다르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광주 의원님, 네. 이렇게 좀 민심과 당원 간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상된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193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NBS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19%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압축적인, 굉장히 그 이른바 짠물 당원들, 당에 대한 그 강성 지지세를 가진 사람들이 전화 응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캠페인 과정에서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냈었던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결선 후보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결선 후보를 그 김문수, 장동혁 후보 두 사람이 갔을 때 51%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장동혁 후보가 내걸었던 캠페인이 유효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뜻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2등을 하기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표를 얻어오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했고 또 찬탄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유효했다고 보지만 51%를 얻어야 하는 결선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선거 전략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친한계 표심이 오히려 당락을 가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친한계 표심이 당락을 가르려면 결선 투표 가고 난 다음에일 거예요. 예. 지금 저 표만 보면은 결선 투표 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만약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친한계 표는 뭐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표를 행사한다면은 김문수한테 갈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김문수 두 분이 올라간다면. 예, 결선이에요. 예, 근데 글쎄요, 저는 친한파들 그냥 다 포기할 것 같아서. 아, 예. 예, 뭐 둘 중에 아무나 찍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찍기 싫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다만 메시지만 좀 떼어놓고 보면은 장동혁 의원은 후보는 다 내쫓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용광로 만들어서 다 끄집어 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패널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소식일 수 있지만 또 전한길 씨가 존재감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면회와달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아까 전화 왔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님 면회 다녀오셨는데 구속되기 전에 계속 시청하셨고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환길 비롯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너무너무 고맙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방문하겠습니다. 저보고도 저희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님 편들지 마라. 범죄 저질렀지 않냐. 국민에 대한 지지가 안 좋다. 이미지 안 좋다 하는데 그분께 역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이미지 안 좋고 과연 지금 죽을 만큼 범죄 그렇게 심합니까? 김유정 의원님. 글쎄요, 그 최소 무기징역이잖아요.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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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 그런 남편에게 뭐 잘 버텨라, 뭐 차기에는 다음번에는 뭐 사람을 좀 키워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게 남편을 애틋하게 지금 생각하는 정말 수뇌부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작과 끝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은 왜 안 하는지 그토록 애절했으면 참 정말 놀라운 심파극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애틋한 상황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모양이죠. 그 정성을 특검에서 진술하는 데 쏟으란 얘기예요. 저는 그 건강이 안 좋은데 힘을 아껴서 특검에서 정말 사실대로 진술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전한길 씨가 정말 소위 속된 말로 기고만장해서 국민의힘을 더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그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자적 입장에서 그래도 보수를 아꼈던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이 전당대회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김건희 씨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쭐게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지금 통일교와의 어떤 유착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원칙을 위반한 셈이 된다. 그래서 정당 해산도 위헌정당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과 법률상에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사유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형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동원한 쿠데타를 이용해서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권을 연장시킨다고 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헌법엔 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가 정말 종교에 예속되거나 아니면 종교와 정치가 한 몸처럼 묶여서 돌아가면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윤석열 정권 측과 통일교가 얼마나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고 뭐 얼마나 예속되어 있었느냐 이걸 가리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른바 예속 내지는 한 몸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으로서 해산 사유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 선거 때 부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패 문제로서 집권층의 일부의 문제라고 하면 뭐 위헌정당까지 가기는 그 사유만 갖고 위헌정당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정희 의원님, 네, 먼저. 한 몸처럼 움직인 건 아니죠. 네. 뭐 그 당시에 뭐 통일교 관련해서 그분들이 진짜 뭔가 대가를 원하고 접근을 해서 모든 지원을 했다는 부분은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사실이라면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까? 저만 해도 기독교인데 제가 통일교하고 살고 있나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원들과 현역들, 뭐 당협위원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한 몸처럼 얘기하겠다는 건 박범계 의원의 저 발언은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는 좀 있네요. 그 민주당이 요즘에 그 하는 언행을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위헌정당 이 계엄 내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 이제 그 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 지나고 이제 대선까지 이기는 9개월이 지났는데 말이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실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는 위헌정당과 계엄 이것이 아직 반 이상은 최소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나 그걸 붙잡고 앉아 있으려고 하나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말씀을 조금 거꾸로 하신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 내란 위헌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죠. 당장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당대회의 주요 후보, 뭐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가 뭐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당의 전당대회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게 국민의힘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얘기를 꺼내는 것이지 지금 전후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듣기에는. 제 반박을 좀 하자면 예. 지금 제가- 정광재 의원 말씀하시죠. 예. 저의 발언에 대해서 네네.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누구죠? 전한길 씨 네. 탄핵에 대한 참탄 반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을 매우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내깔려두면 되지 왜 민주당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나라 운영하면 되잖아요. 왜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면 냅두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왜 자꾸 탄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질문할 겁니다. 국민들도 보면은 다들 말씀하시는 거 뭐 최소한 저한테 하신 얘기는 뭐 어차피 들어갔지 둘 다 들어갔지 이제 다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은 어떠냐 지금 대통령 뭐 하고 있냐 주식시장 왜 이렇게 떨어지니 너희들 왜 사면했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이걸로만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정광재 거예요. 의원님. 네. 저도 뭐 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한 피로감은 일정 부분 상성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정말 잘 운영하고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어떤 발광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만 뭐 우리 정당에 대해서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많은 국민들도 좀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아니 그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도 그럼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게 무슨 짓을 하던 국가 주요 기관 시설을 습격해서 국가전복을 꾀하던 그런 모의를 했던 간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을 왜 정부가 개입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시켰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논리의 인과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헌법 체계는 그런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존중의 의사가 없으면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시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상당수, 더군다나 당권 주자의 상당수도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이 뭐가 잘못됐냐, 그날 사람이 죽었냐, 뭐 다치기를 했냐 이런 태도잖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이 용납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정당 얘기를 자꾸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전제는 잠깐만요. 특검 수사 네. 결과가 나오고 지금 의혹이 규명됐을 때입니다. 아니, 몇 마디만 대해서 한 드릴게요. 말씀만 더 잠시만요. 할게요. 예. 통진당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통진당은 통진당의 그 존재 자체가 국가를 전복시키고 북한에 잘 보이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라든지 거기 당원들이 거기 동참을 했던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떻게 대다수가 지금 계엄에 동조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요번 전당대회도 아까 대다수의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보면 반반이에요. 그것만 얘기만 들어보면은 물론 지금 8대2라는 속에서 그리고 방금 그 대선을 치른 상황에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좀 선전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당원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전체가 다 위헌정당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논리는
통진당하고 비교하시는 건 저는 여기서 아니라고 봅니다. 뭐 통진당 사례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 한 6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른바 아로 조직에 관여가 됐던 현역 의원은 이석기 의원 한 사람 딱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뭐 그 모임이나 회합에 가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절반이잖아요. 퍼센티지는 훨씬 높은 거죠. 예. 우리 정당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누차 사과를 드렸었죠. 그냥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물에 누가 비양식적인 사람이 소변을 봤다고 그 강물 다 못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화면 상단에 우측에 논쟁 제 배너를 띄워드렸거든요. 오늘 밤에 김필규 앵커의 진행으로 토론 프로그램이 또 열리니까요. 논쟁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논쟁이 되는데요. 뒤에 오늘 못 다룬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내일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가 또 진행될지 전당대회부터 전반적인 국민의힘 상황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표율을 보니까 1일차가 37.51%,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때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높은 투표율은 좀 어떻게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민들도 우리 전당대회에 지금 많이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요. 여느 예. 때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벌어진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제 당원들로서는 이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전당대회가 국민이 보시기에 좀 훌륭한 전당대회다, 새로운 축제다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겨내고 우리 당원들이 어떤 훌륭한 선택을 할지 그 부분이 이제 남은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예. 내일 바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다들 뭐 이거의 앵커도 결선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까 패널도 다 동의했던 바고. 예. 8대2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예. 80% 반영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23일 날 이제 만약에 22일 날 안 된다면은 결선 투표를 이제 하게 되고 26일 날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 당원들이 이제 결선 투표에서 누굴 찍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또는 아예 친한계 표심이 결선 투표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뭐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예. 패널분이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를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비교해서 봤을 때 장동혁 후보가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보시기 때문에 예. 아마 김문수 후보 쪽을 그래도 지지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저희가 패널 토크 때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응답자를 전체 정당 지지로 예. 그냥 봤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예.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봤는데 예. 저게 193명이 지금 저 대상이잖아요. 예. 193명이 어떻게 그 75만 명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거나 개혁을 원하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쨌든 당의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과잉 포집됐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수치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다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결선에 올라갈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선에서만 보는 건데 일단 두 분의 경쟁이 할 경우에는 개혁을 원하는 분들은 장동혁 후보에게 표를 찍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많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반탄파 후보들의 강세를 거의 전제로 놓고 하고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샤이 개혁파라고 할까요? 샤이 개혁 표심, 그러니까 막판 정말 예상 밖의 뒤집기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왔다면 예. 개혁 후보의 어떤 표심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예. 관심도 더 국민적인 관심도 뜨거웠을 테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결집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결집이 어렵다. 그건 이제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간의 뭐 단일화 불발 등등 여러 영향이 있겠네요. 예, 만 둘이 단일화를 했으면 그래도 언론의 관심을 받았겠죠. 예.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은 그쪽을 좀 지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앞서 약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번 전당대회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물 전한길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패널들께서 원치 않지만 예. 김문수 후보가 농성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또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언도 하기도 하고 뭔가 중요 지점에서 마치 당의 어떤 실권자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길 현상이라는 말들을 언론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전한길 씨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면 지금 우리 보수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보수 한번 앵커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통 보수 세력이 있었고 아스팔트 세력들은 극우라고 해서 사실은 자유통일당이나 아니면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형태로 결합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수의 다수가 그분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보수가 왜곡돼 있는 거고 뭔가 보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가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세력이었던 보수가 뭔가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상황이 왜 생겼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예를 들어 조선 중앙일보 같은 데를 이제 좌파로 몰고 그러고 극우 성향을 띤 유튜버들을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정보도 주고 이러면서 그쪽의 미디어를 키우면서 이게 벌어진 현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의 우리 당의 모습과 보수의 모습은 잘못되고 왜곡된 특정 세력들이 전체의 몸통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보수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각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로 보고 잘한 것은 잘하는 것대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이른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신, 윤어게인 이걸로 우리가 집권할 수 있어요? 보수가 집권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미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연 보수가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갖고 어떤 정신을 쫓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물론 투표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당내에서 분위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유력하다, 장동혁 후보가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00% 분당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장동혁 후보가 되면 친한계 의원들 탈당할 거다 이런 뭐 예상도 하기도 했는데 예. 저분 애프터 투표 저분 우리 당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연세도 지금 83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당 사정을 잘 모르시고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수가 분열이 되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라겠죠. 그래야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을 해서 8년 집권을 한다든지 영구 집권을 한다든지 이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유승민, 김무성 등을 비롯해서 이런 바른정당으로 분리가 됐고 당시 안철수 외곽에 있던 민주당과 분리돼 나왔던 안철수 세력과 이합 집산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에요. 보수가. 예. 그러나 지금 저희가 분당한다는 얘기 나옵니까?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 당 나간다는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친윤 진영에서도 본인들이 당 나갈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의 자산이요, 1,000억 넘게 자산이 있는 당이에요. 그 당을 나가서 새로운 당 만들어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패한 과거도 있고 절대 분당 안 해요. 예. 분당이나 집단 탈당은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예.
박지원 의원님 뭘 가지고 뭐 친한계 누굴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아마 친한계 의원님들 누굴 만나도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건희 씨의 옥중 발언이라고 할까 전원 형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는 김건희 씨 측에서 오늘 부인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장 단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핵심 내용을 부인했잖아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은 그렇죠. 부인했지만 뭐 남편에게 버텨라 하라는 말을 뭐 전해달라고 했다. 옥중 정치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옥중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신평 그분이 그 자기 몸값 띄우기 위한 이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신평 이분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본인이 이제 멘토다, 윤석열의 멘토다 이렇게 자처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신평은 멘토도 아니고 그리고 신평이 당시에 2023년 8월 그러니까 총선 한 6개월 전쯤에 7, 8개월 전이네요. 그쯤에 신당을 윤석열 신당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 다 부인했어요. 그 실제 만들어졌습니까? 다 틀렸잖아요.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신평 변호사가 자기의 관심을 언론에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고 그거에 언론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아무튼 이게 이 전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시 한 전 대표도 반응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전당대회 앞두고요. 아니 지금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예. 반 한동훈 정서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대표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저 정치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예요. 그리고 자해 행위입니다. 그러고요. 한동훈 대표 보고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내부 총질하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내부 총질이 아닌가요? 내부 총질이라는 말은 당의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이해, 그 관계. 그럼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목에 썸네일에 한동훈 비판하는 제목 달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종의 돈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수권 정당,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후보들이 자꾸 극우적인 얘기, 뭐 계몽령 이런 거에 뭐 동의한다는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짧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당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중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드리고 싶어요. 예.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니까 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김희연 민주당 의원과 좀 종종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언쟁을 벌이시는 모습이 많이 중계가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은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어제도 좀 언쟁이 있었는데 어제 언쟁이 벌어진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안 질의 예정에 없던 현안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 이제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 남아 있냐 이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다. 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전현희, 한상혁 이런 분들 다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그리고 또 법인카드 쓴 횡령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쓴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던 잘못 쓴 정황들이 여러 가지 그 제보자를 통해서 카톡 공개가 되면서 나왔는데도 지금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김혜경 여사는 상당히 지금 그 구체적인 얘기가 다 나와 있고 국민들도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을 하는데 의혹이 불거진 것도 보면 의혹도 내용이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 빵을 그렇게 많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보니까. 근데 그걸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샀다는 건데 그 해명에 반박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법인카드 잘못 썼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맞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쓸데없이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언쟁이 생긴 겁니다. 예. 예. 이제 이해하셨죠? 예, 물론 이제 큰 틀에서 국민들도 방통위 뭐 정확한 현안을 모르더라도 아무튼 지금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고 뭐 의결도 못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의 물결, 유튜브의 물결 등등 미디어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데 2인 체제 왜 생겼어요? 제대로 되는 게 맞아? 이렇게 2인 체제가 그러니까 왜 걱정할 수 생겼냐고요. 예. 앵커님 아시죠? 2인 체제가 왜 생겼는지.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그러니까 2인 체제를 5인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를. 2인 체제가 된 거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국회에서 제청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임명을 7개월간 안 했어요. 이해충돌 여부를 가려봐야 된다고 해서. 예. 근데 결과적으로 최민희 의원 됐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됐고 2인 체제에서 결의한 건 다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통위 문제는 방송을 누가 장악하려고 하는 데서 벌어진 문제예요.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장악하고 연합뉴스 TV와 YTN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 통과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도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KBS 사장 바꿔야 되니까. 근데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법을 다른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대로 방통위를 승계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부분은 민주당 의원 나오시면 들어보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진숙 위원장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IMBC 주식 갖고 있으면서 MBC 관련 의결을 한 것, 요거는 국회 차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인가요, 진상조사인가요? 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같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IMBC하고 MBC는 다른 회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춘석 그 의원 있잖아요. 예. 법사위원장 했던 분. 그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거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명했습니까?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준숙 위원장을 계속 공격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건데 과도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공세다. 예. 이게 근데 이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왔나요?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벌어진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라는 걱정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죠. 왜냐하면 전달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지금 마비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1억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예.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독대를 주선한 게 또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은 7월 31일 입장 이후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거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권성동 의원 얼굴 보기가 좀 애매해요. 예. 오늘도 의총했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은 일단은 의총 그 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돈 받은 적 없고 예. 뭐 이런 의혹들이 사실과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유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물론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뭐 한학자 여사를 직접 만났다는 그 자리에 실제로 갔는지 위치 추적을 해본다든지 이런 예. 데이터들이 나온다면은 권 의원이 반박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고 진술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의 지금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의원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 다만 국민적 의혹이 생긴 상황이니까 빨리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의원님께서 정치에 투신하기 전 일이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30일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건희 씨의 통화 기록이 JTBC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당시에 보니까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대선에 이만큼은 우리가 도움을 줬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김건희 씨가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겠죠. 예. 예. 대선에 도와주는 세력은 종교적으로 다 모든 세력들을 각 당에서 찾아가요. 근데 이제 통일교가 정통 교리에서 볼 땐 이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일교의 특징이 신천지나 뭐 이런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에서 오더를 내리면 먹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하고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다면은 그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좀 잘 가려졌으면 좋겠고요. 예. 다만 이제 통일교의 표가 민주당도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우리 국민의힘도 아쉬웠고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런 그 어떤 득표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게 꼭 범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정한 약속이 있었다든지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뭐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 기록이나 뭐 관봉권 사진 등등이 이미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진 나왔으면 좀 특검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합해 보면 말씀하신 수준보다는 좀 더 짙게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예. 어쨌든 의혹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돈을 줬다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절도 했다는 얘기도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예. 물론 그게 진술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전원으로 알려진 거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의혹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눈높이에서 이 의혹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요. 아까 그것 때문에 토론이 일어났었는데 위헌 정당 가능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교, 정교 분리 원칙에 헌법상의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면 본인들 잘못한 거는 막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하고 어제 윤미향 상임에서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윤미향 전 의원 그 사면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거 왜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서는 그 이진숙 그 위원장의 그 위안부 관련 그 발언 안 한 거에 대해서 뇌구조 문제를 얘기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축소하고 우리가 의혹이 있는 부분은 부풀려서 국민 정서를 선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드러난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위헌정당 제1야당을 향해서 위헌정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 정부 그거 쉽게 못 가요. 그렇게 하면 금방 적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일련의 의혹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여러 번 시도하가 불발됐는데 혹시 새 당대표 지도부가 들어서면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압수수색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이 120만 명이 우리 당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그걸 보겠다는 건데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면요. 우리 당원들의 예를 들어 기업인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야, 그럼 나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에서? 야, 그럼 다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원을 가입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야, 저 당원 명부 나 이름 들어있는 거 나가면 안 될 텐데, 저 곤란할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 정치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죄를 받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국민들에게 잘못을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런 일이지만 정당 우리 당원 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그건 과잉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막을 거예요. 저도 막을 겁니다. 대조를 한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조할 그 거다. 명단을 저희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서 이건 있고 이건 없다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그러면은 그 특검에서 하려고 그러는 목표와 그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 지도부가 나와도 당분간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은 쉽지 않겠네요.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2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불법 파업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호하게 이제 원청업체까지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청이 내려가서 재하청까지 내려가는데 이 재하청 업체가 자기 노사 관계로 풀 일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하청을 받으면 삼성전자하고 얘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EU 상의하고 미국 쪽 상의에서 다 반대 의견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노총 수준에 맞추는 법이죠. 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민노총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경제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하고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민노총과 자기가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봅니다. 예. 물론 또 이것도 반론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되고도 토의가 됐던 법안이다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3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짧게 답변해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새 지도부가 나오면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직까지 사람과 악수한다라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협치 또는 뭐 대표 간의 회동 악수해야죠. 잘못된 겁니다. 예. 국민들이요. 그렇게 갈등하면 국민들이 갈등해요. 그리고 악수를 해야지만 국민들의 마음도 풀어지는 겁니다. 술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국민들끼리도. 그러면 안 돼요, 정치가. 그 전제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뭐 사과나 진솔한 반성인데 사과했잖아요. 새 지도부가 과연 김문수 또는 장동혁 후보가 유력한 상황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죠. 그거는 그분들이 대표가 된 뒤에 판단할 문제고 그걸 안 할 거다라고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여야의 협치가 없어지면 국민이 힘들다. 국민이 힘들고 싸우게 된다. 그 점을 좀 정청래 대표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특별한 힘. 고운진의 독자적 핵심 성분으로 느슨해진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이노크림.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들코락스. 자연스레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이제는 익숙한 윤 어게인이란 구호. 그 시작을 검색해보니 내란 혐의로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쓴 이 옥중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4개월 된 구호죠. 따지고 보면 윤 어게인, 윤석열 재출마는 현행법상 가능한 일도 아닌데 이게 금방 사그라들기는커녕 집회와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저도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구호라고 가끔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윤 어게인은 곧 국회 병력 투입 어게인, 선관위 장악 어게인,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어게인, 언론사 단전 단수 어게인, 이런 무시무시한 위헌 행위의 축약형일 뿐. 이런 뜻을 가진 구호가 제1야당 새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버젓이 나오고 있는 현실 앞에 정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푹 자면 낫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가 아플 땐 버선발로 뛴다.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이 약 먹고 있어요. 가족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대한민국 숙취 해제. 탄산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토마토 주스? 손으로 직접 해야 맛있다니까? 과연. 닌자 콰이어트 IQ. 조용하고 강력하게 부드럽고 진한 텍스처를. 강력한 성능, 강력한 차이. 닌자 콰이어트 IQ. 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